네, 안녕하세요. 바로 자바 기초 3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뤄볼 내용은 저희가 2장까지 하면서 자바 코드 관련된 그런 뭐 기초적인 로직을 다룰 수 있는 기법들을 좀 배워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자바 코드의 골격을 한번 전반적으로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바 코드의 구조에 대해서 크게 뭐 이제 클래스, 생성자, 메소드, 또 뭐 구성 요소로 하나 더 합치자면은 뭐 필드라는 게 있는데, 네, 그거는 저 내용에 섞어서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용이 좀 단순하고 이제 앞에서 이제 배운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실습을 두 가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저희가 스캐너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값을 입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아직 다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출력만 해보는 그런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목표 단순하죠? 자바의 기본적인 구조를 알 수 있다. 네, 그래서 오늘 다뤄볼 내용 한번 보면은 클래스부터 이제 내용을 시작할 건데요. 클래스가 어떻게 보면은 아까 앞에 적어놨던 그런 생성자나 메소드 그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 가장 큰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코드를 써서 캡처를 해왔는데 맨 위에 이제 패키지 해서 패키지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저 부분은 이제 패키지 어느 패키지에 속해져 있는지 그거를 이제 얘기를 나눠주는 거고요. 그리고 퍼블릭 클래스 하고서 제가 뭐 이름을 클래스 121이라고 했는데 어제 만들어서 21이라고 붙여놨습니다. 이제 저렇게 클래스가 선언이 되어 있는 상태가 돼야지 온전하게 이제 저희가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상태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선언하는 방법은 클래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먼저 넣어주고 그리고 클래스의 키워드 이제 그냥 클래스라고 적어주면 되는데 저기에 C가 대문자가 아니라는 거, 네, 그 정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클래스명이 들어갑니다. 클래스명은 보통 이제 뒤에서 설명할 거지만은 이 클래스라는 것 자체가 어떤 한 작업 단위를 뜻하는 게 될 수 있거든요. 더 작은 범위로는 메소드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름을 저렇게 클래스 뭐 1, 2, 1 이렇게 짓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통 적어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안에 이제 필드라고 해서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그런 변수들을 이제 선언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를 보통 필드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퍼블릭 이제 저것도 접근 권한을 선언해 준 거죠. 그리고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게 하면서 괄호를 쳐주고 중괄호로 씌워주게 되면은 저게 생성자라고 불리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생성자는 어, 두 번째 네모칸도 생성자라고 써놨잖아요. 그래서 저런 두 가지 방법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괄호에 파라미터를 넣어주냐 안 넣어주냐의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기본 생성자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런 ARG라고 했는데 아규먼트거든요. 그래서 아규먼트를 넣어주지 않았을 때 어, 기본 생성자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해주고 지금은 빈칸이지만은 보통 이제 저런 생성자를 이제 같이 클래스를 선언할 때 호출을 해주는데 어, 저 기본 생성자로 이 클래스의 기본적인 정의들을 해줄 수가 있어요. 뭐 필드에 지금 값이 없으니까 저 값을 넣어주는 그런 작업들을 해줄 수가 있고요. 네, 우선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성자를 저 두 개 전부 없어도 돼요. 없으면은
저희가 컴파일이라고 하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이제 보통 초록색 지금 세모로 실행을 하잖아요. 그걸 할 때 전에 이제 이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는 것 자체를 컴파일이라고 하는데요. 컴파일을 하면서 생성자가 아무것도 없으면은 기본 생성자를 만들어서 이제 컴파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생성자는 디폴트로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저 밑에 있는 것처럼 어떤 값을 집어넣는 괄호 안에 어떤 변수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게끔 준비가 되어 있는 생성자를 만들었다면은 저 기본 생성자는 기본적으로 생성되지가 않아요. 생성자가 없을 경우에만 기본적으로 생성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맨 밑에 있는 게 메소드라는 겁니다. 생성자랑 좀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두 가지의 차이는 우선은 메소드는 클래스의 이름을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거, 그리고 어, 값을 돌려주는 그런 리턴 타입의 그런 변수의 타입, 데이터 타입 같은 것들을 이제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뭐 클래스가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타입으로 돌려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번 그거는 이따가 코드 작성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설명 같은 걸 좀 적어놨는데, 네, 클래스는 이제 객체의 공통된 특징을 기술한 것이다. 저 말이 뭐냐면은 밑에 것까지 같이 읽어서 같이 설명드릴게요. 객체의 특성과 행위를 정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은 어, 저희가 코드를 작성을 했을 때 지금까지 코드 작성한 거는 한번 위에서부터 쭉 읽어 내려가면서 로직을 처리를 했잖아요. 그렇게 단발성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고 어떤 클래스에 목적을 부여를 해서 이거를 할 때는 이 클래스로 호출해서 사용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이 클래스 자체를. 그래서 이 클래스는 공통된 특징, 예를 들어봐야 되는데 이 예는 뒤에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 두 줄을 읽고 이해를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약간 정의 같은 내용을 적어 놓은 거니까 가볍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체라고 적어 놨는데 저걸 왜 클래스에 같이 적었냐면은 어, 클래스를 선언을 해서 클래스에 그러면은 이름을 붙일 수가 있을 거잖아요. 저희가 만약에 스트링이나 뭐 인트 이런 것들을 쓰면서 그 변수의 이름을 정해주는 것처럼 클래스도 저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를 가져다 쓰려면은 클래스 이름을 적고 그리고 클래스의 그 이름을 저희가 또 따로 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초기화를 해서 사용을 할 때 그런 메모리에 그런 공간들을 갖는 클래스가 공통적인 특징을 기술하고 있지만은 초기화를 하면서 특정된 값들을 계속 넣어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체화된 그 자체를 객체라고 뜻합니다. 음, 클래스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을 뜻하는 거고 객체로 가게 되면은 뭐 홍길동 이런 식으로 어떤 한 의미가 부여된 그러한 객체가 되는 거죠. 그 자체를 초기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생성자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뭐 근데 그렇게 저희끼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사용만 할 줄 알면은 되는 걸로 목표를 갖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생성자인데요. 아까랑 똑같은 코드를 붙여놨고, 생성자의 이 특징 같은 거를 좀 적어놨어요. 그래서 거기도 또 어려운 내용들이 좀 있는데, 생성자의 이름은 이제 클래스 이름과 이제 동일하고, 그리고 생성자는 객체를 생성할 때 호출이 된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객체를 생성을 할 때 어떤 디테일한 값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그럴 때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이 이 생성자를 클래스와 함께 호출을 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기본 생성자랑 다른 생성자 총 두 개가 이렇게 생성이 돼 있는 건데 저 중 하나를 같이 호출을 해서 의미를 부여를 해주는 거죠. 네, 그거는 방법이 클래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다뤄보면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생성자 또 오버로딩이 가능하다. 저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오버로딩이라는 갑자기 뜬금없는 용어가 나왔는데 저희가 기본 생성자랑 생성자 저렇게 두 개를 쓰잖아요. 원래 모든 것들은 이름을 같이 쓸 수가 없어요. 저희가 만약에 public int a 하고 public string a 하면은 그 다음 줄에서 빨간 줄이 그어질 거거든요. 이미 쓰고 있는 이름이다라고 하면서. 근데 이제 이런 생성자 같은 경우에는 저 안에 들어가는 아규먼트가 다를 경우에는 저렇게 똑같은 이름으로 같이 생성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저거를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건데 저렇게 조금씩 바꿔서 똑같은 이름으로 만드는 것 자체를 그냥 오버로딩 하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성자의 특징은 리턴 타입이 없다고 적어놨는데 저 메소드와의 차이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메소드를 호출을 하면은 얘가 어떤 값을 저한테 돌려주거나 뭐 안 돌려줄 수도 있는데 그런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있는 거예요. 메소드는. 근데 생성자는 나한테 돌려주는 건 없다. 그냥 거기에 설정을 해주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생성자는 하나 이상 정의되어야 함. 저거는 왜 있어야 되냐면은 클래스는 말 그대로 약간 공통된 부분들만 우선은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거를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값들을 이제 부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필요한 거고 그럴 때 사용되는 게 생성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 이상은 정의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적어 놓은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성자를 안 만들어도 된다. 안 만들면은 저거 기본 생성자의 형태처럼 컴파일할 때 자동으로 생성을 해준다.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생성자의 역할도 제가 또 적어놨네요. 생성자는 이제 클래스의 초기화를 위해 존재. 네, 그 초기화 자체가 음, 이름을 뭐 부여해준다든가 약간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값이 지정되지 않은 필드의 값을 주입.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여기에 저희가 이 괄호 안에 뭔가 이런 데이터 타입이 뭐 이런 타입이랑 이름이 이렇게 부여가 되어 있으면은 이 값을 얘를 호출할 때 같이 넣어준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어떠한 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 s가 s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 name으로 값을 부여해주면은 얘는 원래 빈 값의 그냥 스트링 객체 name이었는데 그냥 네, 근데 여기서 s에서 받은 값을 받았기 때문에 이 name은 더 이상 껍데기가 아닌 어떠한 값을 받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데에서 만들었던 클래스 1, 2, 1하고 이제 다른 객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 네임의 값이 우리가 다른 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과는 다르니까. 우선은 뭐 이 정도로 그냥 느낌만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초기화되지 않은 객체의 초기화. 뭐 위에서 얘기한 것들이랑 똑같은 얘기인데 그냥 용어만 좀 어렵게 써져 있는 겁니다. 네, 필드의 값을 주입하는 것 자체가 어떤 초기화되지 않은 객체의 초기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메소드라는 건데 메소드는 자바의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생성해 둔 것이라고 적어놨는데요. 특히 이제 저희가 반복해서 수행되는 그런 일들을
메소드에 정의를 해 놓으면은 좀 더 편하게, 그리고 많은 코드를 작성하지 않아도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 내용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자바 말고 다른 뭐 C 언어라든가 뭐 파이썬 뭐 이런 것들을 쓰시는 분들은 함수랑 동일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런 의미로 두 번째 내용을 적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클래스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래스가 존재해야지 다른 것들을 이제 동일하게 값을 넣고 뭐 메소드를 만들고 생성자를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가장 큰 틀인 클래스가 있어야만 이 메소드를 생성할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은 그냥 의미 없이 약간 도식화를 해놓은 건데, 저 왼쪽이 저희가 어떤 특정 코드에서 호출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오른쪽이 이제 메소드라는 건데, 그러면은 저희는 메소드를 부를 때 input, 그러니까 값을 넣어줄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고, 그러면은 이 메소드는 어떠한 값을 처리를 해서 리턴 해주는 값을 이제 돌려주는 그런 거죠. 음, 느낌이 살짝 오시려나요? 하나의 블랙박스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접근 지정자라는 거를 살짝 추가를 해봤습니다. 이 접근 지정자는 사실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이런 강의에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공부로 갑자기 음, 핸드폰이 아, 아,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음, 이 접근 지정자는 저희가 강의를 할 때는 크게 필요하진 않은데 어, 저희가 코드를 이제 그런 전문적으로 짜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한다면은 보안 측면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접근 지정자는 클래스, 뭐 필드, 메소드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됨이라고 적어놨는데, 저 접근 지정자는 저희가 외부에서 이 클래스 안이 아닌 외부에서 이것들을 사용하기 위한 접근을 제어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엄청 그냥 뻥 뚫려 있는 곳에 이 클래스가 놓여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나 막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 같은 역할이 돼버리는 거죠. 뭐 저 퍼블릭이라는 타입 말고 다른 타입들도 있는데 그거는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류는 총 4가지가 있는데요. 밑에 표를 먼저 보시면은 퍼블릭, 그리고 프로텍티드 하고 디폴트, 프라이빗 이렇게 해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 범위 같은 경우에는 저기 적어놓은 그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클래스를 봤을 때 아까 위에 패키지 명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얘가 다른 패키지에 있는지 같은 패키지에 있는지 그것들에 따라서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런 종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요거는 이 패키지 안에서만 쓰이면 돼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냥 프로텍티드 이런 식으로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위에 클래스 접근 지정자 그리고 필드 메소드 접근 지정자라고 해서 총 두 부류로 나눠놨는데요.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가지 타입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필드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아래 4가지 전부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디폴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디폴트이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고요. 그거는 저 필드 메소드 접근 지정자에서 사용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네. 오늘 다뤄보는 내용은 이 정도가 끝이에요.
간단하죠? 그러면은 한번 코드를 한번 볼까요? 네. 여기서 저희가 또 클래스를 만들 건데 이것도 참 고민이 되네요. 저희가 계속 그래도 뭐 별건 아니지만은 계속 코드를 작성을 해보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쌓아가면서 좀 하고 싶은데 이걸 쌓는 방법 자체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어서 아직은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수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고민을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렇게 클래스를 계속 만들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록도 남기고. 제가 주저하는 이유가 저런 프로젝트에는 메인 메소드가 하나만 있어야 되거든요. 뭐 꼭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보통은 이제 그런 시작점이라고 불리는 이 메인 메소드 자체는 이 프로젝트에서 딱 한 부분에 존재를 해갖고 여기서 모든 것들이 시작이 돼야 되는 그런 게 제일 아름다운 구성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계속 클래스를 만들 때마다 안에 메인 메소드를 집어넣고 있어서 그 부분이 살짝 이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네, 뭐 그 정도이니까 그건 한번 고민을 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12월 22일 기준으로 한번 클래스 1222라고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막 퍼블릭이 붙어 있잖아요. 디폴트라고 쓰니까 여기에 허용되지가 않네요. 디폴트는 그냥 쓰지도 말라는 거네요. 프라이빗 이것도 안 된대요. 근데 여기 보면은 퍼블릭이 있고 패키지 프라이빗이라는 게 있잖아요. 패키지 프라이빗이 그 디폴트예요. 디폴트랑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디폴트랑 퍼블릭밖에 못 쓴다고 이렇게 후보군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퍼블릭으로 돌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은 메인 메소드 한번 써주시고요. 이거는 그냥 외우고 계시는 게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저도 아직 덜 외웠나 봐요. 네,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 이거를 자체를 외워서 그냥 계속 쓰다 보면은 나중에는 눈 감고 원래도 키보드는 잘 안 보지만은 네, 그냥 엄청 빠르게 이제 칠 수 있게 되고요. 아, 여기에 이제 인텔리제이를 쓰시는 분들은 이런 게 있어요. Alt 하고서 어 이게 뭐였죠? 인서트 네, 딜리트 키 위에 있는 그걸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또 생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컨스트럭터라고 말하면은 여기에 생성자가 자동으로 작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건 또 편리한 기능이니까 한번 알려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public static void main 여기가 이제 시작점이라는 걸 여기서 뜻하고 있죠. 그러면은 무엇부터 한번 볼까요? 클래스 자체는 이제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생성자부터 우선 한번 볼까요? 이게 우선 이 내용들을 다루려면은 클래스를 생성해서 호출하는 것 자체를 한번 다뤄봐야 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래스에 이름을 적어주고 제가 또 사용자 정의로 이름을 또 한번 정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new라는 게 들어갑니다. new가 들어가고 이름을 그대로 적어주고 괄호를 씌워주면은 이렇게 해서 음, 객체를 초기화했다라고 의미하는 클래스를 선언하고 이게
클래스를 초기화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앞으로 이 클래스를 쓰기 위한 객체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우선은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 클래스를 쓰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근데 보통은 이 클래스 안에서는 그 본인을 호출하거나 뭐 그럴 일은 없거든요. 그렇게 만들면 잘못된 코드인데 이게 이 메인 메소드 같은 경우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메인 메소드 자체는 시작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작점을 클래스에 속해 있는 것처럼 보시면은 안 돼요. 얘는 별도의 존재한다고 보시면 그게 더 편하고, 물론 클래스 안에 있으니까 같은 레벨만 맞춰주면은 그 클래스에 있는 값들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거의 그럴 일은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클래스가 너무 심심하잖아요. 여기에 제가 예제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네임이라는 걸 하나 선언을 해주고, 이 생성자에서는 네임은 홍길동이다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은 제가 요 모양이랑 이 생성자의 모양이랑 동일하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초기화하면서 이 이름이란 값에 홍길동이라는 게 이제 값을 주입을 하게끔 설정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나요? 이거는 생성자만 해서 하기가 참 어렵네요. 이 메소드도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생성자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얘는 스트링 name이라는 걸 받을 거예요. A라고 할게요. 그러고 name은 name에다 A를 집어넣어라.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잠깐 배웠던 메소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보통 이 메소드가 사용되는 거는 제일 많이 쓰이는 부분이 get set 메소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클래스가 get처럼 필드 값을 갖고 있을 때 저것들을 계속 바꿔주거나 가져오거나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일반적인 클래스들은 그래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데이터를 다루는 그런 클래스들, 뭐 VO 객체라고 하고 뭐 그러는데 그거는 아직 모르셔도 되고요. 그래서 우선 저 네임을 가져올 수 있게끔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렇게 타입을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근데 타입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은 클래스예요. 클래스의 한 종류를 넣어준 거죠. 네, 그리고 네임을 가져올 거니까 이 메소드의 이름 자체는 get name이라고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get name 쓸 때, 그리고 클래스를 선언할 때도 그렇고 이 각자의 이름을 정하는 게 있잖아요. 이 이름을 정하는 데도 나름 저희 개발자들끼리는 약속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의 이름을 정할 때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해달라 이게 있고, 이런 변수들을 선언을 해줄 때는 변수의 이름은 소문자로 시작을 하고 메소드도 소문자로 시작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렇게 get이라는 단어 그리고 name이라는 단어 이런 식으로 합쳐지게 되면은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각각의 맨 처음 단어를 제외한 나머지 붙는 단어들에 대해서는 처음에 대문자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 게 저희끼리의 이제 규칙입니다. 뭐 보통 이런 걸 카멜 케이스라고 하는데, 이제 카멜이라고 하면은 낙타잖아요. 이제 뭐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대문자가 들어가서 한 번씩 삐죽삐죽 튀어나왔다고 해서 그런 의미로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값을 돌려주는 값이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여기 스트링을 붙였을 때 여기에 missing return statement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리턴 해주고 있는 상태가 없다라는 건데, 이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리턴이라는 거를 작성을 해줘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름을 보여주니까 return name이라고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름을 가져오는 게 있으니까 뭔가 이름을 또 바꿔주고 싶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는 public void set name 이라고 해서, 얘는 바꿔줄 거면 바꿔줄 이름을 받아와야 되죠. 이것도 A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이름을 가져오고 이거는 이름을 설정하고 그렇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호출을 한번 해봐야겠죠. 지금 이 첫 번째 상황에서 이미 네임에 홍길동이라는 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스트링 타입으로 이름을 받아볼게요. 네임은 A 점을 넣어주면은 여기에 뭐 바로 네임이 들어오기도 하지만은, 네, 이것도 있고 name to 해서 a.get name 이런 게 이렇게 작성을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도 많이 쓴 이 시스템 아웃 프린트 라인을 이용을 해서 한번 저것들을 출력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 get name을 쓰니까 여기에 이제 회색으로 음영 처리됐던 게 살아났죠. 이러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빌드라고 쓰여질 때가 이제 컴파일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 보시면은 홍길동 해서 홍길동이라는 게 나왔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처음에 초기화를 했을 때 이미 홍길동이라고 이제 값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사실 두 개가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클래스 밖에서 저렇게 클래스를 초기화하고 이 클래스의 이름 점 해서 변수로 접근하는 것 자체는 정말 안 좋은 코드라고들 해요. 편해서 좋을 수는 있는데 이제 과도하게 막 수만 줄의 코드를 작성을 하다 보면은 저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방법이 옳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좋지 않은 방법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는 접근 지정자라는 걸 씁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작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디폴트의 접근 지정을 받겠죠. 여기서 private이라는 거를 적어주면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또 같은 클래스에서 가능한가 보네요. 만약에 이쪽에서 이쪽에서 해볼까요? 클래스 1, 2 해서 지금 보시면은 객체의 이름은 또 소문자로 작성을 해주죠. 클래스 자체는 대문자이기 때문에 대문자로 써주고요. 1, 2 하고 점 하면은 여기는 네임이 없죠. 그래서 이 클래스 밖으로 벗어났을 때에는 이 네임을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다. 대신 그냥 네임으로 get 네임으로 해서 가져올 수는 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맨 첫 줄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홍길동이 가져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접근 지정자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프라이빗을 꼭 작성을 해주는 그런 습관을 좀 길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는 사실 제가 아까 클래스가 사람이고 초기화하는 거는 이름을 넣어주는 그런 디테일한 초기화하는 작업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이제 이 사람은 여러 번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재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클래스 1, 2, B 하고 U, 클래스 1, 2, 네, 이렇게 해서 이 클래스를 써줬을 때, 얘는 하나밖에 정의가 되어 있지 않지만은 저희는 이 코드를 재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B name 하고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쓰지 않을게요. 좋지 않은 방법이니까. 스트링 B name은 B. get name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똑같이 여기서도 홍길동이라는 게 호출됐기 때문에 값이 주입이 됐기 때문에 홍길동을 가져올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b. set name 해서 여기서 김보라라고 작성을 해보면은 여기서 김보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때 이제 저희가 알아봐야 될 거는 이거를 이 위에 A로 해서 가져온 값을 여기서 김보라로 바꿨을 때 여기에 값이 바뀌는지를 볼 거예요. 하면은 홍길동, 김보라, 홍길동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아무렇지 않은 느낌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정말 중요한 자바의 개념이에요. 뭐 자바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지만은 저렇게 다른 이름으로 선언이 다르게 되면은 값을 따로따로 메모리에 할당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클래스를 선언한 그런 B라는 거에 이름을 김보라라고 정해줬으면은 다른 데에서 선언된 클래스 1, 2로 선언된 저 A라는 객체는 저 B의 작업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거 혹시 이해가 안 되면은 뭐 이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은 꼭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정리를 댓글로 답글을 남겨드리거나 한번 영상으로 해서 다시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보시면은 오늘 구조는 다 배운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아직 이 생성자, 기본 생성자 말고 딴 걸 안 써봤네요. 지금 여기서는 set name이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이름을 바꿔줬는데, 처음에 저희는 이름을 받아줄 수 있는 생성자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저런 클래스 안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하지 않고도 저희는 이 동일한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김땡땡이라고 할게요. 하고 시점 get name 이렇게 하면은 여기도 지금 이제 노랗게 불이 들어왔죠. 사용되고 있다라는 건데, 네, 클래스 1, 2 하고서 김땡땡 이렇게 하면은 이 메소드와 동작 방식은 똑같아요. 이 A의 값을 김땡땡을 받아와서 이거를 네임에 넣는다. 그랬을 때 얘는 호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네, 마지막에 김땡땡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뭐 가볍게 소화를 하셨다면은 클래스 구조 자체는 부담 없이 이제 즐기실 수 있는 단계가 되신 거고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 곱씹을수록 좀 어려워요.
그냥 이렇게 가볍게 맛만 보면은 뭐 '당연한 거지.' 하고서 넘어갈 수 있는데 곱씹을수록 좀 어렵기 때문에 너무 곱씹지는 마시고요.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해 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계속 작성하다 보면은 저절로 이제 체득이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음 오늘 배운 자바 코드를 작성했을 때 그런 기본 뼈대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고요. 실습 한번 해 보죠. 네. 실습은 총 두 가지로 만들어 봤는데요. 실습 1 부터 10 까지 숫자의 합을 출력하는 겁니다. 음 네. 이 소스 부분에서 패키지를 새로 생성을 하겠습니다. lecture 122라고 해서 이름은 뭐 오늘 만들었던 클래스 이름처럼 동일하게 작성해 주세요. 네, 여기도 기본 메인 메소드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고요. 자, 1부터 10까지의 합을 출력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부터 10까지의 합을 출력하기. 음, 쉽게 생각하면은 저희가 다뤄본 변수만 변수랑 이제 그런 연산자만 활용해서도 출력을 해볼 수가 있어요. int a는 1 이거를 쭉 나열해서 c, d, e, f, g 어차피 방법은 똑같으니까 7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출력을 a 더하기 b, c 이렇게 해서 g까지 입력을 해주고 자, 컨트롤 알트 L 하면은 정리가 딱 되죠. 이러고 나서 하면은 7까지 더하면은 값이 뭔지 헷갈리니까 10까지 그냥 하겠습니다. H, I, K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얘를 실행을 해보면은 네 이렇게 해서 1부터 10까지의 합인 5가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랬을 때 요거를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A 플러스 띄고 플러스 띄고 다시 쌍따옴표 닫고 D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를 플러스와 플러스까지 해서 합쳐서 계속 붙여넣고 아유 C, E, E, F, G, H, I, K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맨 마지막에는 는 하고서 이 위에 있는 이 값을 괄호를 쳐서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변수로 만들라는 건데 우선은 뭐 무시하시고 네 이렇게 하면은 1, 2, 3, 4, 5, 6, 7, 8, 9, 10까지 이렇게 출력되는 걸 또 볼 수가 있죠. 네 오히려 이런 게 이제 또 보기가 또 좀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수만을 사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 다뤄봤던 배열을 활용을 하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배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t 하고 array new int 지금 총 10까지만 들어갈 거니까 10으로 하고요. 그러고 array 0은 1 6 7 8 9 10 해서 1 2 3 4 5 6 7 8 9 하고 값을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까처럼 또 귀찮게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플러스 이런 식으로 그 대신 요거는 0으로 바꿔주고요. 0 1 2 3 4 5 6 7 8 9 여기는 10이니까 는으로 바꿔주고 여기서 가로를 쳐서 더하기 4 5 6 7 8 9 10 네, 이렇게 해서 귀찮죠. 근데 한번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뭐 따라는 안 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은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아, 요거랑 바꿔줬네요. 7, 8, 9 요건 없어도 되네요. 요것도 네, 이렇게 하면은 네, 위에 이렇게 작성한 거랑 똑같이 동작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지금 ABC로 했으니까 얘가 더 간단해 볼 수 있지만은 배열을 이용했을 때는 이 뒤에 숫자만 바꿔서 이용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더 난이도를 올려서 자, 저희가 반복문을 배웠죠. 호문을 이용을 해서 한번 얘를 편하게 해보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 int i는 0으로 처음 사용할 값을 한번 선언을 해주고요. 아, 이게 위에 i가 있어서 안 되네요. 이거를 z라고 하겠습니다. 자, z 하고 얘는 10보다 작을 때 반복을 해라 하고 z 플러스 플러스해서 매번 반복이 수행될 때마다 1씩 추가를 해줘라 z에 이렇게 값을 이렇게 분문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프린트 하고 array z 플러스 자 이렇게 해서 하고 호문이 끝나면은 우선 조금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자, 시스템 out.print 하고 여기서 는 플러스 얘를 다시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실행을 하면은 뭔가 코드가 많이 짧아졌죠. 아까 요게 사라졌잖아요. 네, 근데 대신 여기서 반복문을 써서 이렇게
이렇게 플러스까지 숫자 플러스 조합으로 해서 반복해서 출력하게끔 만들기까지는 성공했지만은 여기에 플러스 10 이후에도 플러스가 붙어버리는 불상사가 생겨버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 부분은 저 if문을 쓰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if z는 9 말고 8이라고 할게요. 자, 8보다 작거나 같으면, 즉 실제로는 숫자 9가 들어있는 부분이죠. 거기까지는 플러스를 뒤에 붙여서 출력을 해주고, 아니면은 얘를 출력할 때 얘를 빼줘, 이렇게 해서 조건문을 하나 다 달아주면은 좀 더 아름다운 코드가 대행될 수 있어요. 딱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1, 2, 3, 4, 5, 6 해서 9까지 이렇게 돌고, 여기서 Z를 9로 만들어줬을 때 드디어 이 if문이 성립되지 않아서 이 else 구문에 있는 이걸로 10을 출력을 하게 된 겁니다. 아까보다 좀 코드가 길어지긴 했지만은 저희가 오류라고 볼 수 있었던 뒤에 플러스, 마지막에 플러스 붙는 거를 조치를 했어요. 자, 그런 다음 이 부분도 이제 한번 줄여볼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int sum은 0으로 우선 초기화를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뭐 이 부분들 상관없이 sum에다가 sum은 sum 그 자체에 더하기 하고 array z를 더해주라. 이렇게 하면은 sum에 처음에 1 값이 여기 0, 0, 여기 sum 0이니까 0 넣고, 여기에 1이 들어가서 1이 돼서 sum에 1이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sum에 1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2가 와서 더해서 3이 되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날려도 돼요. sum 이렇게 해서 다시 재생을 해보면은 네, 그대로 여기 끝에 55가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되는 건지 살짝 이제 궁금하다면은 여기에 썸을 출력해보는 구문을 넣어주면은 좀 더 이해하기 편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1, 3, 6, 10, 5 더하니까 15, 6 더하니까 21,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55까지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최적의 1부터 10까지의 합을 출력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제 보실 수 있어요. 어떤가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1부터 10까지의 합을 이제 출력해보는 실습을 해본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구구단입니다. 점점 어려워져요. 자, 구구단 출력하기. 자, 구구단은 어떤 식으로 출력을 할 거냐면요. 1, 소문자 x는 1, 그러고 뭐 탭을 치건 해서 1 곱하기 2는 2, 이런 식으로 계속 출력을 해주고, 마지막에 여기서 9 쭉 해서 9 곱하기 9는 81까지 한번 출력하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출력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변수로 왼쪽 값과 오른쪽 이 피연산자의 두 개의 값이 좀 필요할 것 같고, 혹시 모르니까 이 뒤에 값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수는 한 3개 정도로 설정을 하면 되겠다라고 너프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단일 때는 계속 한 줄로, 그리고 단수가 바뀔 때마다 줄바뀜을 해주는, 네, 그런 형태, 이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진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1단부터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자, int left value 1, int right value 1, 이렇게 해서 보면은 우선은 왼쪽 값은 바뀌지가 않네요. 이것만 바뀌고 그에 따른 답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은 또 1, 2, 3, 4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배열을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 배열의 라이트 밸류에 있는 값을 계속 초기화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9단까지니까 폰문을 다시 한번 만들어 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0부터 9단까지니까 네, 0, 1, 2, 3, 4, 5, 6, 7, 8 하면은 총 9번 돌겠죠? 네, 이렇게 만들고 출력을 해봅니다. 프린트 라인 하고 레프트 밸류 플러스, 그리고 쌍따옴표 넣어주고 소문 띄어쓰고 소문자 X 넣어주고 다시 한번 띄워주고 플러스 하고 라이트 밸류 하고 플러스 쌍따옴표 는 하고 여기 플러스 괄호를 한번 쳐주고 레프트 밸류 곱하기는 실제로 이 8의 특수 문자를 써주죠. 갑자기 저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이렇게 해주는데 프린트는 한 줄에 넣어줘야 되니까 프린트로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띄어쓰기를 한 3번 정도 추가를 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1, 1, 1, 1, 1 이렇게 해갖고 우선 저희가 원하는 느낌의 모양까지 만들었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는 플러스 1을 아래에 추가를 해주게 된다면은 1, 2, 3, 4, 5, 6, 7, 8, 9 해서 저희가 원하던 모양이 나왔어요. 이 모양을 한 번 더 줄여줄 수가 있어요. 2번이라고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요거를 플러스 는이라는 거를 넣어주게 되면은 아까 제가 작성을 했던 이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문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은 똑같이 다시 실행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또 다시 한번 줄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 이것도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또 다시 9로 이렇게 실행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또 굳이 하고서 여기서 플러스 플러스를 그냥 위에서 붙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다시 값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왼쪽 값은 그대로 나왔는데 뒤에 있는 이 라이트 밸류가 이 플러스가 적용이 되어서 값이 커져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앞에 플러스를 붙일 수도 있어요. 이러면은 값은 맞게 됐는데 1 곱하기 1이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원치 않는 곱하기 10이 생겨 버렸고요. 네. 이런 어순에 따라서 이 값, 이러한 연산을 해주는 방법이 중요하니까 이런 거는 한번 이해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실적의 방법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다음 줄에 2단, 3단을 쌓아야 되잖아요. 자, 그 방법은 여기에서 폼문을 한번 ZZ라고 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거 정말 좋은 방법은, 아니, 좋은 그런 이름 명명은 아닌데, 그냥 이제 예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문 안에 다시 포문을 넣는 이런 모양으로 이제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이만큼만 있었을 때 이게 출력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줄을 한번 바꿔줘야겠죠. 그러면은 이 포문이 끝난 이 시점에 템 아웃점 프린트 라인 해서 줄 바꿈을 한번 해줍니다. 그러면은 오, 뭔가 그럴싸하게 나왔죠. 자, 1, 2, 3, 4, 5, 6, 7, 8, 9, 총 9줄 저희가 원하는 국단까지 출력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를 찾아내는 거죠. 자, 첫 번째 1단은 잘 나왔고, 그 다음에 2단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2단의 이 왼쪽 값부터 바꾸는 거를 만들어 볼게요. 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자, 그러고 9 다음에 10이 돼버리고, 또 이걸 쭉 해서 81까지 와버리는 라이트 밸류가 다시 1로 돌아와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자,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이제 약간 로직에 대해서 이제 머리를 좀 써봐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자, 레프트 밸류랑 라이트 밸류를 1로 설정을 해주고 포문을 돌리니까 이러한 모양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얘를 다시 1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고려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라이트 밸류를 이 안쪽으로 넣어주게 되면은 이 반복문이 끝나고 줄바꿈을 하고 다시 이 폼문으로 돌아왔을 때 얘부터 실행을 하니까 다시 라이트 밸류가 1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줄 바꿨을 때 다시 1부터 시작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레프트 밸류 이것도 이제 1, 2, 3, 4 해서 이거 값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포문이 끝날 한 번 최초로 들어왔을 때는 1단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 반복문이 끝났을 때 밸류 플러스 플러스를 넣어서 1씩 올려주면 1단, 2단, 3단, 4단, 5, 6, 7, 8, 9 해서 이렇게 해서 단수가 올라가고 각각의 값들이 올바르게 들어온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어려우신가요? 만약에 이 프로그래밍을 처음 하게 되면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익숙해지니까 너무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이렇게 해서 구구단 출력하는 것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뭔가 이런 공백의 공백이 이제 이런 둘째 자리 같은 게 생기면서 이렇게 휘어버려서 약간 눈이 어지러워요. 그 부분은 여기에 t 역슬래시 t라는 거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저희는 띄어쓰기 지금까지 3번을 하는 걸로 했는데 저렇게 역슬래시 t를 입력을 해주면은 탭이 입력이 되는 걸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중간에 범위가 안 잡히죠? 딱 여기 한 공간으로 탭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보기 편한 출력 형태가 되게 되는 거죠. 네, 뭐 오늘 실습은 이 정도로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아직까지는 어려운 내용을 다루진 않고 있으니까 편하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해볼 내용은 여기까지 된 것 같고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꼭 댓글로 남겨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다 해결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